아니, 저 사람은 왜 아니, 맨날 회사 저 사람은 앞에서 왜 맨날 회사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얼ጭ거리는 거야? 누군가 내 옆에서 그렇게 말했다. 출근길에 늘 마주치는 과장 둘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쓴웃음을 흘렸다. 그 말소리가 귀에 걸리자마자 한 달 전 그 비냄새 섞이던 밤과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불쑥 떠올랐다. 나는 숨을 조금 들이켰다. 눈앞에 펼쳐진 건 매일 보던 회사 건물, 그리고 그 앞에 천천히 줄지어 들어오는 고급 세단들이었다. 검은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쳐 일렁였고 출근하던 직원들은 그 차량들 쪽으로 시선을 뺏기며 멈칫했다. 저런 차가 왜 우리 회사로 오지? 대표라도면 몰라도 오늘 일정 뭐 있었나? 과장들의 말이 겹쳐 들렸다. 세단 열대대가 줄을 맞춰 천천히 회전하며 주차장 쪽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전, 내가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도와줬던 그 사내가 어쩌면 저 차들 중 한 대에서 내릴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출근 카드를 꺼내 들어 태그하려다 말고 손을 멈췄다. 건물 유리문에 비친 직원들의 표정은 비슷했다. 웬 난데없는 불청객을 경계하는 미묘한 불쾌감,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야, 저 사람 또 왔다더라. 출근길에서 들린 첫 대사는 계속 귓가를 울렸다. 또라는 말이 걸렸다. 어제도 왔었나? 엊그제도?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주차장을 가득 메운 고급 세단들의 엔진음이 저음을 깔며 울렸다. 차량 번호판은 대부분 외제차 특유의 짧은 형식이거나 어디에선가 본 듯한 대기업 계열 번호판이었다. 경비 아저씨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차들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펴고 손짓을 했다. 평소 같으면 소파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은 거의 얼어붙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세단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거나 슬쩍 뒷걸음치며 건물 벽 쪽으로 붙었다. 차 한 대가 주차 공간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광택이 유난히 독특한 검은색 차였는데 자세히 보니 보닛에 묻은 물기조차 매끄럽게 흐르는 수준의 신형 모델처럼 보였다. 그 차량의 뒷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바람에 움직이는 작은 나뭇잎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한 달 전의 장면을 떠올렸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늦은 밤 퇴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길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내를 처음 봤던 그때 젖은 종이봉지 하나와 허름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던 모습. 상대가 내게 말을 붙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우산을 씌우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던 장면. 그리고 그가 내민 손이 떨리고 있던 것. 어눌하게 집을 잃었다고 말하던 목소리. 지갑에 있던 마지막 20만 원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던 순간. 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급할 때면 누구든 의지하죠. 나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는 울먹였지만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그게 단순히 불운한 노숙자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날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는 발걸음으로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서 세상이 묘하게 조용해졌다. 구두가 바닥에 닿는 소리, 뒷문을 닫는 둔탁한 소리, 그의 손이 문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한 달 전 그 비오는 골목에서 떨고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단정한 단색 정장, 광택 나는 구두, 그리고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절박함 대신 단단한 여유. 불안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자신감. 가장 달라진 건
그가 나를 발견한 듯 천천히 시선을 들어 건물 입구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었다. 시선이 서로 몇 초 정도 딱 맞부딪혔는데 그 몇 초 때문에 나는 갑자기 목이 말랐다. 야, 누구야 저 사람? 연예인이야? 근데 왜 우리 회사에? 그리고 왜 저렇게 차가 많아?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번졌다. 그가 아주 느리게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오기 시작했다. 구두 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또렷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 직원들의 대화가 끊기거나 목소리가 줄었다. 몇몇은 괜히 신발 끝을 쳐다보며 길을 비켰다. 회사 앞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작은 무대처럼 느껴졌다. 나는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출근 카드를 태그하려던 그 자세 그대로. 가슴이 약간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갑지도 웃지도 않았지만 단 하나의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날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줬는지 묻는 듯한, 아니면 왜 그를 못 알아본 척하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묘한 눈빛.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드라마에 나올 법한 분위기인데? 아니야, 저건 뭔가 다른데. 직원들이 뒤에서 웅성거렸다. 그가 내 앞에서 멈춰섰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가 가까이 서니 미세하게 남아있던 향이 스쳤다. 어떤 향수의 향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우산을 펴고 들어온 사람에게서 나는 빗물 냄새 같은 느낌이었다. 한 달 전 그 밤의 공기와 닮은. 그는 말없이 나를 보았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선명했다. 감정이 아닌 기억이 담긴 눈빛. 그리고 그 기억에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듯한. 주차장 뒤쪽에서 또 다른 세단이 서고 정장을 갖춰 입은 기사들이 차 문을 열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표가 건물에서 뛰쳐나와 세단이 멈춘 곳으로 달려가며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쳤다. 직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 저 사람 누구야 진짜? 과장들이 내 옆에서 헛기침을 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경계와 호기심과 약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나는 그 손에서 익숙한 물건을 보았다. 하얀 봉투. 한 달 전 내가 그의 손에 쥐어준 바로 그 봉투였다. 비에 젖어 눌어붙었던 모서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는 그 봉투를 조용히 나를 향해 보여주었다. 그 순간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멀어졌다. 누군가의 유니폼 스치는 소리, 차 엔진의 진동, 멀리서 누가 문 여는 소리올 다 흐릿했다. 그 봉투만 또렷했다. 내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에게 건네줬던 내 한 달 생활비와 적금 통장에서 꺼낸 돈까지 모은 20만 원. 내 마지막 여유였던 그 돈. 그리고 그날 밤의 내 행동.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고맙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주차장 전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과장들은 나를 보았다. 경비 아저씨는 자세를 고쳐 세웠다. 대표는 그 남자에게 계속 머리를 숙이며 뭔가 설명하듯 말했다. 직원들은 슬쩍 뒤로 물러나며 통로처럼 길을 만들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칠 때 그 떨림이 전해졌다. 그 떨림은 비 오는 밤의 떨림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이제는 그에게서 불안이 아니라 결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입술이 조금 건조해져서 혀끝으로 적시려다 멈췄다. 그는 조금 내려다보는 각도로 나를 바라봤다.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그 봉투 정말 괜찮습니다. 그날은 그냥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부정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방식의 대답을 원치 않는다는 듯한 고개였다. 그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뜨고는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그 사이 대표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여기 계셨습니까? 제가 미처 인사드릴 준비가. 대표는 내 앞에 있는 그에게 거의 굽신거리다시피 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더욱 술렁거렸다. 회장님이래. 뭐, 저 사람이? 우리 회사 목이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눈앞에 이 사내가 내가 그날 밤 우산을 씌워주던 바로 그 남자가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게 곧 찾아올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회사의 상위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것도. 한 달 전엔 그런 기척이 전혀 없었다. 그냥 길을 잃고 비를 맞던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였다. 그가 서 있는 자리 하나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질 정도로 그는 내게 다시 한 발 다가왔다. 내가 움찔하자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제 딸 이름 아시죠?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둔하게 뛰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표정을 숨겼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는 고개를 비스듬히 돌렸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고급 세단들은 여전히 주차장을 채운 채 서 있었고 직원들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표정으로 나와 그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다시 나를 봤다. 그날 제게 우산 씌워주셨죠. 그 말 한 줄이 그날의 빗소리와 떨림과 냄새, 그날의 시간 전체를 순식간에 지금 이 자리 위에 다시 펼쳐놨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갔다. 출근길의 어수선함도 직원들의 시선도 엔진 소리도 모두 그 순간의 침묵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일이 그날 밤 빛 한 점 없이 내밀었던 내 손, 그 20만 원 한 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는 그를 보면서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한 달 전 빗속에서 덜덜 떨며 무릎을 부여잡고 있던 남자. 낡은 코트 안에서 추위를 견디느라 두 팔을 몸에 감아 안고 신발도 젖어 축 처져 있던 그 보석. 그때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편의점 앞에서 커피 사던 주인은 슬쩍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피해가던 걸 나는 분명히 봤다. 그런데 지금 그는 고급 세단들 사이의 중심처럼 서 있었다. 빛이 반사되는 정장의 재질, 구두 끝의 광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리감까지 마치 그를 중심으로 주차장 조명이 교체된 것처럼 분위기가 달랐다. 시선들이 서로 조심스레 상대를 살피며 누가 먼저 다가갈지 정하지 못한 채 공중을 떠다니는 듯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말 그대로 높은 사람에게만 붙는 특유의 공기가 있었다. 단정하게 정리된 스탠스, 천천히 시선을 움직이는 방식,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 손끝. 대표는 그의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회장님, 이동하실까요? 라고 물었다.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은 거의 동시에 움찔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마치 주차장의 공기 전체를 다시 조율하는 주문 같았다. 그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건물 입구 쪽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서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내 어깨는 저도 모르게 긴장했고 손에 들고 있던 출금 카드를 꽉 쥐었다. 카드 모서리가 손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아플 정도로 선명했다. 직원들 사이의 거리감도 느껴졌다. 누구도 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다만 길을 열어줘야 하는가? 라는 눈빛들만 잔뜩 깔려 있었다. 서로 먼저 움직이기를 미루는 듯 주변에 미묘한 정적이 길어졌다. 그는 주차장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느린 속도로 걸음을 옮겼다. 그 한 걸음에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세단의 엔진음도 직원들의 숨소리도 건물 유리문이 흔들리는 소리도 아주 작게 변했다. 마치 모두가 그의 속도에 맞춰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잠시 그를 피해 옆으로 설까 고민했지만 발이 이상하게 떼어지지 않았다. 그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분명했다. 그의 시선은 한 번도 내 얼굴을 벗어나지 않았다. 대표는 계속해서 옆에서 말을 이어갔다. 임원 회의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바로 이동하시는 게. 대표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는 음이었다. 그의 말투 속에는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가득했고 그게 오히려 이 장면의 분위기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반면 내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그 남자는 대표의 말에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직 내 쪽으로.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밤새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목 뒤가 뜨거웠다. 한 달 전 비를 맞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바람만 불어도 휘청일 것 같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누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 반대로 상대가 먼저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는 천천히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햇빛이 그의 어깨 라인에 얹히며 얇은 윤곽을 만들었다. 그 그림자가 나를 향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대표는 그제야 뒤늦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확인한 듯했다. 아, 여기 직원분은. 대표가 나를 쳐다보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는 눈으로 나를 가리키며 회의가 있는데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조차 끝내 표현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에서도 순간적인 판단이 보였다. 이 남직원이 대체 왜 회장 앞에서 가로막히듯 서 있는가? 그 불편한 의문과 동시에 혹시 무슨 실수를 한 건가? 라는 긴장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가 회장이자 내가 도움을 줬던 바로 그 사내가 대표를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잠시만이라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단지 그 작은 손짓 하나로 대표는 입을 다물었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그는 다시 나를 보았다. 그 표정은 차갑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내게 말을 건네기 직전의 침착함 같았다. 나는 카드 리더기가 있는 기둥 옆에서 애매한 자세로 서 있었다. 출근을 하려다 멈춘 자세, 어디로 도망치지도 못한 채 서 있는 사람의 모습. 그가 걸어오는 동안 나는 수백 번 말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마침내 그가 가까이 도착하자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숨을 들이켰다. 마치 내 표정을 확인하듯 아주 잠시 눈을 좁혔다. 여기 회사. 그가 말을 이어가다가 멈췄다. 주변의 공기를 한번 확인하는 듯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직원들 대부분이 그를 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서류를 든 채 멈춰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리문을 반쯤 열어둔 채 밖을 엿보고 있었다. 그 모습들을 확인한 그는 다시 내게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음으로 말했다. 오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는 놀랍다는 듯
그의 얼굴을 보았다. 직원들도 동시에 숨을 멈췄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가 아주 작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숨을 내뱉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걸 눈치챈 건 아마 이 주차장에서 나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는 내 옆을 지나며 회의실로 가줘라고 대표에게 말했다. 대표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를 따라가려다 다시 나를 향해 아주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짝짝 맞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 미소는 무슨 관계지? 라는 불안과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나? 라는 조급함으로 성급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직원들의 시선이 물결처럼 움직였다. 그의 걸음에 맞춰 조도가 바뀌는 듯한 느낌. 그의 뒷모습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 같은 것이 있었다. 과장들은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야, 너 아까부터 뭐냐? 왜 계속 너만 보고 그래? 너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회장이 왜?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설명할 단어가 없었다. 내가 한 달 전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돈을 건넸던 초라한 그 남자, 그가 지금 이 회사의 최정점이라는 사실도,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아직 말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나를 불렀다는 사실이었다. 이야기 좀 하자는 말. 그 말에 담긴 무언가가 지금 내 심장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유리문이 다시 닫히면서 그 모습은 반투명한 실루엣만 남겼다. 나는 출근 카드를 쥔 손을 내려다봤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느끼며 드디어 한 발 내딛었다.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밖에서 느껴지던 주차장의 소음은 문이 닫히는 순간 바로 차단됐고 실내 특유의 냉방기 공기가 목덜미에 스치며 훨씬 더 선명한 침묵을 만들어냈다. 엘리베이터 홀은 출근 시간 특유의 부산스러움 대신 이상하게 정돈된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라질 때 나는 딱딱하는 구두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울렸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봤다. 대표는 그 옆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길만 불안하게 움직였다. 나는 두 사람 뒤에 조금 떨어져 섰다. 내가 너무 가까이 서면 대표의 시선이 신경 쓰일 것 같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서면 그가 나를 부르려 했던 의미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어쩐지 애매한 거리를 유지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대표가 급히 손을 뻗어 문을 잡고 먼저 타시죠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만 끄덕인 뒤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대표도 뒤이어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작은 공간 안에 세 사람의 숨소리만 고요하게 맴돌았다. 아주 약한 전동 소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자 그는 손목을 가볍게 굽혀 시계를 확인했다. 금속 테두리에 반사된 조명이 눈가에 잠시 떨어졌다. 대표는 계속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살폈다. 회의실 정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임원들도. 대표의 말을 그는 부드럽게 끊었다. 필요 없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대표는 그 말 한 줄에 즉시 입을 다물었다. 목구름이 한번 크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살짝 바라봤다. 한 달 전 그날 밤 우산 아래에서 떨리던 입술과 지금 이 조명의 각진 선 위에 서 있는 그의 옆모습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작은 기척들은 그대로였다. 말하기 전에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는 습관,
생각할 때 왼쪽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것, 주변을 둘러볼 때 먼저 위가 아닌 옆을 확인하는 움직임. 빗속에서 추위에 떨던 방직물 코트 대신 지금은 매끈한 정장을 입고 있지만 그의 몸짓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아볼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17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표가 몸을 돌려 우리 대신 먼저 걸음을 뗐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표는 손바닥으로 길을 안내하는 제스처를 했지만 그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는 단 1cm도 발을 떼지 못하는 듯한 경직된 동작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대리석이 구두굽을 따라 톡톡 울렸다. 사무실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은 일제히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의 존재를 확인했다. 혹은 정확히 말하면 확인하려 하지 않으려 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는 사람, 심지어는 컵을 씻다가 물을 멈춘 사람까지 있었다. 하지만 피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 그는 존재감 자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공간이 그를 중심으로 미묘하게 정렬되는 듯했다. 나는 그 뒤를 23걸음 정도 떨어져 따라갔다. 직원들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그의 뒷모습으로 번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 저 직원이 회장님이랑 같이 다녀? 둘이 뭔 사이야? 무슨 일 있나? 그 오해 섞인 시선이 하나둘 모여 커다란 장막을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나를 불렀다는 사실이 묘하게 내 걸음을 더 무겁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대표가 문을 열어두었다. 안에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겸손과 긴장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대표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지나며 나에게 돌아보지 않은 채 손짓했다. 들어오시죠. 나는 그의 뒤를 따라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은 넓었지만 공기 자체가 차갑게 느껴졌다. 긴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반대편 벽에는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정리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었다. 실내 조명이 약간 낮춰져 있었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며 테이블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표가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결국 문을 닫으며 나가려 했다. 그때 그가 대표를 불렀다. 잠시만요. 대표는 굳어버린 표정으로 돌아섰다. 아, 예, 회장님. 이 직원분은 제 지인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대표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짧은 순간 그의 표정에 스친 놀라움과 계산이 그대로 드러났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절대 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허리를 여러 번 굽히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그는 테이블 끝자리 창가와 가장 가까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잠시 두 손을 포개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불편하거나 거슬리는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 담담하게 확인하는 느낌. 그가 말하기 전 나에게 먼저 생각할 시간을 주는 듯한 침묵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의자에 앉는 순간 엉덩이 아래로 식은 공기가 살짝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 흔들림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등을 곧게 펴게 되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 달 동안 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회의실의 벽을 따라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그 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던 도중 멈췄다. 그 말투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묻고 싶은 게 많다는 사람의 음색이었다. 그날 골목에서 나를 바라보던 눈빛과 조금도 닮지 않은, 오히려 지금의 단단함이 그날의 무너져 있던 모습과 대비되면서 더 깊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살짝 움직였다. 그날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질문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다. 기억 안 날 수가 없었다. 비에 젖어 우는 듯한 얼굴, 떨리는 손, 허름한 코트, 피곤한 눈동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건넨 20만 원. 그는 내 반응을 확인하듯 눈을 깜빡였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은 전혀 모르셨겠죠. 그는 미소 아닌 미소를 아주 희미하게 지었다. 입꼬리가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그에게 물어볼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먼저 그의 말이 더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다. 테이블 위에 비친 그의 얼굴 윤곽이 살짝 흐려졌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그날 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부끄러워서 솔직히 아직도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겸손이나 연기가 아니었다. 그저 사실 자체를 조심스럽게 꺼낸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다시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날 당신은 저를 그저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그가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서 한 달 동안 그가 얼마나 이 일을 마음속에서 다듬어 왔는지 느껴졌다. 나는 마음이 약하게 흔들렸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한 흔들림.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말했다. 저는 제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서 갑자기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회의실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손끝으로 차갑게 스며드는 감촉이 전해졌다. 그 말은 사실 확인이 아니었다. 그건 그가 왜 그날 밤 그 상태로 길 위에 있었는지, 그가 왜 나를 찾고 싶어 했는지, 그가 왜 오늘 아침 여러 대의 세단과 함께 이 회사에 왔는지,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 놓여 있는 답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가볍게 건드렸다. 물 표면에 작은 진동이 일렁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음으로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제 딸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저를 그대로 봐준 한 사람의 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은 하나하나 내 귓속으로 내려와 천천히 머물렀다. 나는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창밖에서 햇빛이 천천히 자리를 옮기며 그의 정장 어깨 위의 광택을 밝게 스쳤다. 그 빛이 회의실의 공기까지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느꼈다. 그의 시선은 지금 한 남자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도 예비 시아버지도 아닌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고 싶은 한 사람으로 나는 그의 말이 회의실에 오래 머무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늘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그 문장이 잔향처럼 공기 속에 찍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말 한 줄이 이렇게 진하게 남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표정과 목소리와 입안의 적막함 때문에 그 단어들은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나는 조금 늦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다 잇기도 전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 생각 없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데도 나는 말을 멈추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거나 날카로운 종류의 긴장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래 고민한 질문 하나를 꺼내놓고 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다. 바람이 없는 실내인데도 조명의 미세한 떨림 때문에 테이블 위의 그림자들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건너와 내 손등 위에도 작은 움직임을 만들었다. 그는 손을 모아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사람들이 가진 것, 지위, 재산, 배경 그런 걸 보고 다가오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는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꼬리에서만 머무르는 얇은 웃음이었다. 의미만 남아있고 기쁨은 거의 없는 듯한. 그런데 그날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려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했다. 그런 건 제겐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내 쪽에서 무언가 얇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게 죄책감인지 안도인지 놀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말 안에는 꾸밈이 없었다. 감정을 감추려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정리해온 문장을 꺼내놓는 느낌이었다. 그는 손을 풀다가 다시 천천히 깍지를 꼈다. 손가락 마디에 빛이 스쳤다. 제가 그날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무너져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궁금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비를 맞고 길가에 앉아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나를 마주했는지.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허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날 제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무겁게 떨어졌다. 회의실 안에 있던 공기가 한 번에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세우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처럼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백했다. 딸아이에게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고요. 그 말엔 변명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털어놓는 목소리였다. 그날은 그런 삶에 대한 후회가 유난히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양손을 테이블 위로 내려놓고 손끝을 가볍게 서로 맞부딪히며 천천히 움직였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날따라 제 아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고백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아프게 들렸다. 그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런 저를 당신은 그냥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날 전부 잃어버렸다고 느끼던 순간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온기였습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지만 말이 끝날 때마다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마치 감정이 아닌 기억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는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의 나뭇결을 천천히 따라 그었다. 그날 이후로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말에 내가 눈을 들었다. 그는 내 반응을 보며 아주 잠시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딸이 당신 얘기를 조금씩 해줬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듯 조용히 들이켰다. 내 심장이 갑자기 딱딱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등을 스치며 조명이 반짝였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 말은 질책도 아니고 확인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의자에 조금 더 기대며 허리를 펴 정면을 바라봤다. 눈빛이 아주 조금 더 명확해졌다. 제가 직접 보러 온 것입니다. 그는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이 어떤 표정을 하는지, 어떤 걸음으로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말없이 손가락을 비볐다. 손끝이 약간 차가웠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서늘했지만 내 심장은 묘하게 뜨거웠다. 그리고 그가 이어 말했다. 오늘 당신의 표정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한 번 울렸다. 그 한 줄은 칭찬도 아니었고 허락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의 인생에서 거의 쓰지 않던 진심을 꺼낸 듯한 말. 그 말이 회의실에 천천히 번졌다. 나는 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봤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 달 전 빗속에서 떨던 남자도 아니고 지금 이 회사의 최고 권력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가족에 대해 고민하고 딸을 사랑하며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가 지금 나에게 전하고 있는 모든 말은 사람으로서 건네는 말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테이블에서 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창밖의 빛이 천천히 이동하며 그의 어깨에 얹히는 각도도 달라졌다. 그 빛의 변화가 마치 그의 질문에 관한 시간까지 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낮았고 조금은 떨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답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멈추는 기척이 들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회장님이 방해받지 말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테니 나는 그에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저는 그냥 눈앞에서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회의실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빛이 단단하게 흔들렸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나는 끝내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어딘가 오래 걸려 있던 매듭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그게 제가 듣고 싶었던 답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정말 미소였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날 회사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누군가 내 옆에서 그렇게 말했다. 출근길에 늘 마주치는 과장 둘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쓴웃음을 흘렸다. 그 말소리가 귀에 걸리자마자 한 달 전 그 비냄새 섞이던 밤과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불쑥 떠올랐다. 나는 숨을 조금 들이켰다. 눈앞에 펼쳐진 건 매일 보던 회사 건물, 그리고 그 앞에 천천히 줄지어 들어오는 고급 세단들이었다. 검은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쳐 일렁였고 출근하던 직원들은 그 차량들 쪽으로 시선을 뺏기며 멈칫했다. 저런 차가 왜 우리 회사로 오지? 대표라도면 몰라도 오늘 일정 뭐 있었나? 과장들의 말이 겹쳐 들렸다. 세단 열대대가 줄을 맞춰 천천히 회전하며 주차장 쪽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전 내가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도와줬던 그 사내가 어쩌면
저 차들 중 한 대에서 내릴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손끝에 남아있던 그의 온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와 나 사이에 떠있던 짧은 침묵이 한참을 맴돌다 겨우 흩어진 뒤 나는 테이블의 표면을 스치던 그 작은 진동 물컵에서 흔들리던 물결까지 전부 머릿속에서 다시 되감아 보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가 시선을 내리깔고 숨을 고르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낮은 목소리, 그게 내 귓속에서 계속해서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나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몰리겠지.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를 회사 사람들은 이미 모두 보고 말 것이다. 걸음을 떼며 문을 밀었을 때 복도의 공기 온도가 약간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의 냉정한 고요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현실 세계의 소음들이 다시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류를 들고 있던 대리 둘이 내 얼굴을 보고 동시에 굳어버렸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끝이 허공에서 멈춘 채였다. 너 회장님하고 말끝이 묘하게 흐르며 그들은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듯 짧고 불편한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유도 모른 채 나를 의식하는 분위기. 아까 얘기하던 거 들었지? 응, 나도 봤어. 회장님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 대리의 눈빛은 호기심 반, 경계 반이었다. 격한 감정은 없었지만 저 사람 대체 뭐지? 라는 미묘한 벽이 세워지는 느낌. 그게 나를 단 한 번도 편하게 놔두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문 앞을 지나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불필요한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받을 이유도 없으니까. 나 스스로도 모든 걸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리는 그와 나누었던 대화 장면들을 하나씩 아주 정교하게 되감고 있었다. 그날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 달 전, 그 빗속에서 떨던 눈빛, 그리고 오늘 아침, 주차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나에게 걸어오던 눈빛, 두 모습이 겹치며 내 안에서 부딪혔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 서로 뒤를 돌아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물결처럼 이어졌다.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나는 회의실에 그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작은 소문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까 저기 들어가던 직원 있잖아. 회장님이 부르신 거 맞지? 눈 마주치던데 뭐야 둘이. 혹시 진짜 뭐 있는 건 아니지? 수군거림이 내 뒤를 덮으며 따라왔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어 넘겼겠지만 오늘은 웃는 게 쉽지 않았다. 안 그래도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엉켜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로 돌아가기 전 잠깐 숨을 돌릴 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1층 로비 뒤편에 있는 작은 휴게실 쪽으로 걸음을 틀었다. 이른 시간이라 직원들은 거의 없었고 커피 머신 아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서 있었다. 머릿속이 평소와는 다르게 고요해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게 뒤섞인 탓이었다. 그가 오늘 회사를 찾아온 이유, 그가 나를 지인이라고 소개한 이유, 그리고 그의 딸, 내 여자친구.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은 그가 오늘 나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문득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문자를 남길까 고민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떤 단어로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커피 머신에서 종이컵을 꺼내 따뜻한 물이라도 마실까 싶어 손을 뻗는 순간 혹시 잠깐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그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다. 대표였다. 아까까지 회장 뒤에서 굽신거리던 바로 그 대표. 항상 고압적인 표정으로 임직원들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지금은 나를 보고 살짝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대표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며 조용한 톤으로 말했다. 혹시 회장님과 아는 사이신가요? 그 질문은 조심스럽게 꺼낸 것 같으면서도 분명하게 압박을 담고 있었다. 대표는 내 앞 의자에 앉으려다 다시 자세를 고쳐 세웠다. 앉는 게 신뢰라는 판단을 한 듯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나를 바라봤다. 제가 직원들을 포용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대표는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회장님과의 개인적 친분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쪽에서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순간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개인적 친분이라기보다 말을 꺼내려는 순간 대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파고들어 내 말의 속을 먼저 판단하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내가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만 해도 그는 그걸 핑계로 여길 것 같은 기류를 느꼈다. 대표는 차분하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회의실에서 직접 지인이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나는 숨이 얕게 흔들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대표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그 표정은 도대체 내가 뭔데? 라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려 애쓰지만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표정이었다. 대표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어떤 일인지 아니면 전혀 개인적인 일인지 제가 파악해야 할 부분이 나는 그 말 중간을 끊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썹을 올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직접? 대표의 목소리는 거의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정도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방향으로 흔들렸다. 놀람, 경계, 당황, 감정이 뒤섞이며 그의 입꼬리가 한번 떨리는 것이 보였다. 대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난 순간 대표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예전 같으면 절대 직원에게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대표가 자리를 떠나며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직원들은 대표의 표정을 눈치 보며 말을 삼키는 듯 조용히 길을 비켜줬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바랐던 것도 아닌데 이 공간의 공기가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사람의 주변으로 휘몰아쳐 오는 걸까? 출근할 때만 해도 오늘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로비를 걸었다. 하지만 한층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처럼 누군가의 시선이 내 양옆에서 꽉 눌러오는 느낌. 저 직원이야. 아까 회장님이 불렀던 뭔 관계야 도대체. 속삭임은 벽에부터 흐르는 듯 퍼져나갔다. 나는 책상 앞에 겨우 도착해 의자에 앉았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눈 밑에 그림자가 더 짙게 내려와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문자 한 통. 발신자 그녀.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보낸 문장 하나. 아빠 만났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내 심장이 크게 울렸다. 모든 조용했던 침묵들이 한꺼번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메시지가 도착한 그 순간부터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문자의 내용은 단 3글자였다. 아빠 만났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머리 안에서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까 회장님이, 아니, 그가 내게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 또 올렸다가 다시 멈췄다. 대답을 쓰려고 하면 문장 앞부분부터 틀린 것 같았고 잠깐 생각이 정리될 것 같으면 그의 목소리가 또 머릿속에서 울렸다. 오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왜인지 지금 막 도착한 문자보다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다. 바닥과 의자가 스치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게 들렸다.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걷어냈다. 내 눈앞에는 모니터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고 있는 건 그 문장 하나뿐이었다. 아빠 만났어?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는 건 그가 오늘 나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지금 막 그에게서 연락을 받은 건가?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 대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2단어만 적었다. 응, 만났어. 문장은 짧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오래 걸렸다. 전송 표시가 뜨자마자 내 심장 박동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메시지가 오기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혹시 아빠가 무슨 말 했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나에게 어떤 말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 한 구석에서 방금 전 회의실에서 그가 보여준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한 달 전에 그가 아니었다. 오늘의 그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다. 나와 마주 앉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메시지를 바로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느껴졌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직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누군가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자 과장이 서 있었다. 과장은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는 것도 아니었고 딱딱한 지시를 내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어떤 감정을 억누르려는 표정이었다. 너 아까 회장님이랑 같이 있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장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말없이 머리를 한번 끄덕이더니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 표정에는 분명히 경계와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평소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은 조심스럽고 경솔하지 않은 조심스러운 거리감으로 바뀌어 간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나는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마주칠 용기도 없고 지금은 잠시라도 나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랜만에 내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눈밑이 살짝 처져 있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혹시 아빠가 너한테 뭐 요구한 거 있어? 그녀의 질문은 아까보다 더 깊이가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울 안에 나를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화장실 문이 다시 열렸다. 직원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가의 미세한 흔들림으로 그걸 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손을 씻으면서 힐끗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회장님이 지금 다시 찾으시는데요. 나는 손가락을 굳게 쥐었다. 거울 속 내 표정이 순간적으로 더 어두워졌다. 갑작스러운 호출, 이른 시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지금요?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대표님도 같이 계시고요. 나는 입술을 눌러 조금이라도 진정시키려고 했다. 회의실에서 나눈 대화는 어쩌면 그가 꺼내놓으려던 말에 일부분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당신은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말을 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를 보았다. 회장의 표정은 아까보다도 훨씬 더 단단했다. 그리고 대표 옆에 서 있는 그의 자세는 이미 어떤 결정을 끝낸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말했다.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가 보여줄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그 문장이 로비의 공기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 같았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다가도 금방 입을 다물었고 대표조차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자세를 바로 세웠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같이 가시죠. 그 말투에는 어떤 화를 사기려는 기세도 억지로 부드럽게 하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냥 자연스러운 단단함.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기류 같은 것. 나는 그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대표도 발을 맞추려는 듯 한참을 그 뒤를 따라오다가 그의 어깨선보다 반발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며 뒤에 섰다. 로비에서 이어지는 복도는 길게 뻗어 있었고 유리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이 쏟아지며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위를 그와 나 그리고 대표가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 마주보던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달라졌다. 의아함, 경계, 충격, 그리고 조심스러운 침묵. 평소 같았으면 아무도 이 복도를 신경 쓰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을 테지만 지금은 세 걸음마다 시선이 쏟아졌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어색함이 공기층 위에 얇게 깔려 있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균형감을 느꼈다. 한 달 전 빗속에서 몸을 웅크리던 사람과는 도저히 동일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의 리듬이나 어딘가 한 박자 늦게 숨을 고르는 방식 같은 건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그게 이상하게 가슴을 묵직하게 만들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멈췄다. 그리고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안쪽에 있는 임원 모임 공간이 보였다. 그곳에는 사장단과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들이 회장을 마주보며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고 대표는 그들 옆으로 조용히 자리했다. 숨이 가라앉힌 공기처럼 긴장감이 회의실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임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나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했다. 나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보니 임원들은 나의 얼굴을 아주 잠깐 훑어봤다. 그 안에는 불편함, 당황, 어쩌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의 공포 같은 게 있었다. 그가 자리에 서서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업무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대표가 움찔했다. 임원 둘이 책상 아래서 살짝 눈을 맞췄다. 마치 오늘 괜히 출근했나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임원들이 앉아있는 반대편 벽을 바라봤다. 그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 사무실 풍경이 흐릿하게 비쳐 있었다. 이 회사가 제가 알고 있는 회사와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원들 눈빛이 흔들렸다. 대표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제가 그동안 그룹 일에만 매달리느라 여기 내부 사정을 제대로 못 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치우치지 않은 이야기.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향했다. 당혹, 당황, 경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직원이 대체 뭐야? 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고 직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걸음마다 바닥이 낮게 울렸다. 나는 저절로 숨을 조였다. 그는 내 옆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키워준 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더군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손에는 내가 그날 밤 그에게 건넸던 봉투가 있었다. 비에 젖어 울퉁불퉁해진 모서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표와 임원들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다. 그 작은 봉투 하나에 이 공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봉투를 들고 대표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대표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갔다.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대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 작은 봉투를 대표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탁!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은데 회의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멈춰버렸다. 그는 대표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표의 목이 크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직원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회사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록돼 있더군요. 대표의 두 눈이 크게 떨렸다. 사장단이 서로 얼굴을 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누군가는 난처한 듯 몸을 비틀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사람을 보고 대하는 태도, 그게 이렇게까지 무너져버린 줄 나는 몰랐습니다. 대표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회장님, 그건 오해가. 그가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는 그날 밤 비를 맞고 있던 나를 당신들이 쫓아내려고 했을 때도 생각했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대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책상 모서리를 잡으며 말했다. 그날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는 감정 없이 말했다. 몰랐으면 더 나았을 텐데요. 그 문장은 한 방에 가장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회의실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한 달 전 골목에서 떨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지금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람의 다정함 같은 것.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부터 인사팀 전면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임원들 중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직원들 사이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왜곡된 일이 더 있다면 전부 조사할 겁니다. 대표의 표정이 고통스러울 만큼 굳어졌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고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대표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직원에게 했던 행동들 전부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대표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임원들의 표정에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묵직한 깨달음이 떠올랐다. 그는 그러고 나서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 걸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그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묻혀있던 그 모든 무시는 문 밖으로 쓸려나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복도에서 나를 향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한 줄, 불필요한 꾸밈도 억지 겸손도 없는 진심이 담긴 문장.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느 방향으로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그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까지 회의실 안을 가득 메우던 긴장과 무게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밀려나가 버린 것처럼 내 숨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런데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하나둘 걸려 있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가 걸음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먼저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우린 나란히 탔다. 문이 닫히며 작은 공간 안에 갇히는 순간 아까 회의실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정적이 자리 잡았다. 그는 손목에 얹힌 시계를 한번 흘끗 보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말을 꺼내기 전에 다져두는 숨처럼 단단했다. 엘리베이터는 12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한적한 회의 협업 공간이 나타났다. 보통 직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층이라 평소에도 조용한 곳이었다. 그는 큰 유리창 쪽으로 걸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고 햇빛이 유리로 반사되어 바닥에 얇은 빛의 사선들이 길게 떨어져 있었다. 그는 창가에 멈춰섰다. 나는 반대쪽 벽 근처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어깨 선을 따라 빛이 얹히며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졌다.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보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서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변명하는 말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드러내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적당히 누른 톤으로 나에게만 들리도록 꺼낸 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 같은 것을 지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짧은 순간의 미소였다. 한 달 전 제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저 자신이 싫었고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창에 비친 그의 윤곽은 한 달 전의 그림자가 아닌 지금의 단단한 사람의 모습으로 담겨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그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봤다. 저에게 우산 씌워준 것도, 그 봉투를 쥐어준 것도, 그날은 그냥 지나쳤지만 계속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흔들리던 그의 손을 떠올렸다. 내 손바닥에 닿았던 차가운 물기, 그리고 그의 무게 없는 목소리. 그건 분명히 도와달라는 말보다 더 낮고 깊은 울림에 가까웠다. 그는 유리창에서 몸을 살짝 떼며 말했다. 제 딸이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내 심장이 순간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는 내 표정을 살짝 읽은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당신을 본 거였습니다. 그는 말끝을 가늘게 눌렀다. 그 우연이 오늘 이 장면까지 끌고 왔다는 듯한 무게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아침의 일은 제가 괜히 불편함을 드린 건 아니죠?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단호한 동작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저 사실만 말하듯 고개를 가로로 흔들었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제대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바지의 주름을 가볍게 정리하며 내 쪽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심장이 또 한 번 위로 튀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 봤던 그날과도, 회장으로서의 모습과도 다른 단단한 정직함이 있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제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그 질문은,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한가운데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선명했고 무거웠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다. 정면으로 그를 바라봤다. 말을 꺼내기 직전 그의 눈에 있는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다. 그건 불안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나는 입술을 여며 단 한 문장만 말했다. 네, 진심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마치 장마 전날의 습도처럼 조용하고 깊게 진동하는 흔들림이었다. 그는 숨을 내쉬었다. 어깨가 한번 내려갔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게 중 작은 조각 하나가 부서져 떨어지는 느낌. 그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힘이 풀렸다. 그는 지금 회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내게 길을 열어줬다. 자, 이제 내려갑시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함께 걸었다. 그의 걸음은 회장으로서의 단단함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부드러움이 더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당신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서 크게 울렸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순간이 이 모든 긴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깊은 대면이라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린 다시 회사의 일상 공간으로 걸어 나왔다. 12층의 고요함과 달리 아래층은 이미 다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류 넘기는 소리, 키보드 탁건, 누군가의 전화 통화 소리가 겹치며 평소의 회사 분위기가 고스란히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와 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방금 전의 깊은 대면의 잔여를 담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복도 끝을 조용히 바라봤다. 대표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 혼잡한 기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옆에서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더 단단해질 수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 쪽을 봤다. 눈동자에 조용한 물결이 지나갔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섞여 있는 조금은 부드럽지만 지켜보는 힘이 있는 그런 시선. 잠시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아까 회의실에서 봤던 단단함과는 다른 결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직전의 망설임,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정직함 같은 것. 그는 나를 안내하며 비어있는 작은 라운지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 그 앞에 놓인 2개의 의자. 아침 햇빛이 비스듬하게 내려와 테이블 위에 얇은 그림자를 그렸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딸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며 창 밖을 잠시 봤다. 어디에도 닿지 않는 시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피할 수 없이 나에게까지 퍼졌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얇은 무늬처럼 흔들렸다. 그 흔들림 뒤에 오랜 시간을 지내온 아버지의 고집과 그 고집이 녹아내리기까지의 무게가 있었다. 저는 딸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고백 같은 말이 라운지의 공기를 천천히 채워나갔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걸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직접적으로 마주보지는 않았지만 내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내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 있다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입술 끝이 아주 살짝 올라가며 방금 전까지의 회장으로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가 말을 이었다. 딸에게는 먼저 당신이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놀라서 눈을 떴다. 그는 그 반응을 예상한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먼저 말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듣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는 것.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마치 내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뜻처럼 천천히 고개를 움직였다. 그 순간 라운지 밖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직원이야. 회의실에서도 같이 있었대. 대체 무슨 일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군요. 그 말은 아까 대표에게 던졌던 말과는 달랐다. 내게만 들리게 하는
쓴웃음도 없는 담담한 사실 같은 말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 위로 볕이 내려앉으며 마치 구름이 거친 듯 부드러운 그림자가 생겼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지시도 아니었고 부담도 아니었다. 그저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내가 직접 넘기라는 말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가볍게 쥐었다 풀었다. 무언가 결심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손끝에 묻어났다. 그는 마침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직원들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직원들은 놀라서 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에게 내가 직접 말해야 한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그의 마지막 말이 명확하게 알려주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천천히 메시지를 적었다. 오늘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작은 용기가 섞여 있었다. 결단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내려앉았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잠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본 채 라운지 옆 창가에 서 있었다. 아침 햇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지만 어깨에 닿는 빛은 이상하게 조용하고 따뜻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지금 회사 앞이야. 시간 돼? 숨이 절반쯤 멎는 것 같았다. 평소라면 반갑고 편안했을 그녀의 메시지가 오늘만큼은 내 몸 깊은 곳까지 직접 만지는 것처럼 묘하게 떨렸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잠깐만 기다려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이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조심스러운 기대에 가까웠다. 라운지에서 복도로 나가는데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조용히 따라붙었다. 속삭임이 들릴 듯 말 듯 내 주변을 둥글게 지나갔다. 저 사람 맞대. 회장이랑 같이 있었던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도 맞받아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걸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밟고 있는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해 문이 닫히는 동안 내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됐다. 긴장한 눈, 담은 입술, 하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풀려있는 어깨. 그는 나에게 말했다. 결정하는 건 나라고. 그리고 지금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와 있었다. 1층에 내려 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의 냄새가 안으로 살짝 밀려 들어왔다. 아침 공기 특유의 차가운 선선함.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회색 코트를 입고 양손을 주머니에 가볍게 넣은 채 고개를 숙여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앞머리가 조금 흔들렸다. 그 모습이 몇 년 동안 보아온 모습 그대로인데 오늘은 묘하게 달라 보였다. 왜인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전에 숨을 한 번 더 들이켜야 했다. 문을 밀고 나가자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내가 다가오는 걸 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다. 출근 안 했어? 그녀가 물었다.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내 얼굴에서 뭔가를 읽으려는 듯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할 얘기가 있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자기도 모르게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불안할 때 나오는 손끝을 꽉 쥐는 그 습관. 나는 그 작은 습관조차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녀는 나의 얼굴을 살핀 뒤 살짝 숨을 내쉬었다. 나 좀 긴장하게 되는데. 나는 그녀 옆 벤치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직원들이 드나드는 건물이지만 아침 햇빛이 벤치를 반쯤 비스듬히 가리며 작은 온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도 내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손끝이 떨린 것도 아니고 눈물이 고인 것도 아닌데 왜인지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 아빠 오늘 회사에 왔어.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우리 아빠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묘한 조용함이 생겼다. 혹시 너한테 뭐라고 하셨어? 그녀가 묻는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에 가까웠다. 아버지의 태도보다 내가 상처받지 않았는지가 더 궁금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너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더라.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작게 숨을 삼켰다. 바람이 우리를 가르는 시간만큼 잠시 멈췄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한 달 전 그 빗속의 장면부터 그의 변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멋도 설명도 없이 그저 사실만. 그에게 우산을 씌워줬다는 것, 내 전 재산을 건넸다는 것, 그때는 회장인 줄 몰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나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던 마음까지. 그녀는 처음엔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슨 감정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내 말을 전부 들은 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말할 때까지. 바람이 주차장 바닥에 놓인 컵홀더를 굴리고 멀리서 차량 경적이 한번 울렸다. 그것 말고는 우리 사이에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아니었다. 부끄럽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봤다. 그녀는 입술을 한번 눌러 삼키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빠가 아무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사람인데.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너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나한테는 좀 부끄럽고 또 고마워.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 손등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길은 목소리보다 훨씬 솔직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나도 너한테 확신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세상 어느 장황한 고백보다 힘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아 있는 그 감촉이 아주 천천히 손바닥 아래로 스며들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한 얘기가 오간 것 같았다. 그 뒤로 회장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쩌면 그도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문 위 유리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 빛은 주차장 바닥을 천천히 비추며 우리가 앉아 있는 벤치까지 따뜻한 색을 드리웠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그 조용한 무게를 두 손으로 받아냈다. 아무 말이 없었으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긴 여정이 한 번 숨을 고르는 여운의 자리라는 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햇빛이 조용히 우리 위로 내려왔다.